어느 날 아침, 아냐와 보리스는 모스크바의 번화한 도심 속 아파트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젊은 아내는 차를 홀짝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아냐, 직장에 가기 전에 부탁이 있어. 그가 입을 열었, 뭔데요? 여자는 거의 무관심하게 물었다. 점심시간에 은행에 들러서 대출금을 갚아줘. 여자는 마시던 음료에 사례가 들렸고, 기침을 한 후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무슨 대출금? 보리스는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에 잠긴 듯 뒤통수를 극적였다. 말했잖아, 아냐. 그는 잠시 후 입을 열었. 돈이 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어. 걱정하지 마. 6만 루블밖에 안 돼. 아냐는 안경 너머로 보리스를 쏘아보며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는데요? 남자는 기침을 하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디에 쓰긴 하냐? 그는 차를 더 따랐고 아내에게도 권했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거절했다. 어디에 쓰긴. 당연히 필요한 물건을 샀지. 어머니 댁 전구가 다 나가서 생필품도 좀 사다 드렸어. 생필품이란요?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 남편의 말을 가로챘. 당신 어머니는 우리 냉장고에서 필요한 만큼 음식을 계속 가져가시잖아요. 무슨 생필품이요, 보리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출금 좀 갚아달라고. 남자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아냐는 그를 매섭게 쏘아보았고 그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당신 대출금은 당신이 갚아요. 여자는 간결하게 말하고는 식탁에서 일어서 미리 챙겨둔 짐을 가방에 넣은 아냐는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어이없는 기분에 휩싸였다. 남편이 자신과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몹시 불쾌했다. 엄마, 제가 내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보리스는 아들의 첫 번째 전화에 이미 현관에 서 있던 어머니에게 애처롭게 하소연했다. 대출금 얘기를 했더니 갚기 싫대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받은 건데 그것도 아주 조금 난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수호자로서. 그런데 그 애는 나한테 이렇게 대하잖아요. 내가 좋은 아들 노릇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엄마? 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 매일같이 아냐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사무실로 출근하기만 하면 그녀는 남의 집에서 성공적으로 살림을 하며 자기만의 질서를 세우곤 했다. 보리스는 28살이 되도록 어머니의 보살핌과 애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지금 아내에 대해 불평하며 보리스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발코니에서부터 크고 현대적인 옷장이 있는 먼 벽까지 계속해서 원을 그렸다. 집안의 모든 물건은 아냐가 구입한 것이었다. 그녀는 세심하게 취향을 고려하여 물건을 골랐다.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는 아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때때로 불만스럽게 혀를 차고 동정 어린 표정으로 백발의 머리를 흔들었다. 오, 보리스. 내 아내 아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성격이면 꽉 잡고 살아야지. 하지만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머리 아플라. 앉아서 차나 한잔 하자꾼. 차라니요. 남자는 체념한 듯 외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극적으로 소파에 앉았다. 이런 상황에 차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앉아 있으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여자는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향해 딸기잼이랑 차를 마시자꾸나. 내 아내 아냐가 잼 하나는 잘 만들지. 아직 남았으려. 물론이죠, 엄마. 원하시면 한 병 챙겨드릴게요. 보리스는 서둘러 소파에서 일어나 그토록 원하는 잼병을 찾아 부산스럽게 움직였. 저녁에 아냐는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다. 사무실에는 항상 일이 많았다. 게다가 그녀는 돈이 항상 필요했기 때문에 자주 야근을 했. 보리스와 그의 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들 모두를 부양하는 것은 오로지 그녀의 몫이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갖게 돼. 오늘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현관에 서 있는 남편 보리스는 벽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해.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그는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 아냐는 신발을 벗고 남편을 지나쳐 주방으로 향해. 당연히 회사에 있었죠. 보리스. 그녀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며 퉁명스럽게 말했. 주전자에 물을 채운 여자는
그것을 쿵소리가 나게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 그런 질문은 왜 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잊었어요. 여자는 쓴 웃음을 지으며 찬장 위칸에 있는 플라스틱 차통에 손을 뻗기 위해 발끝으로 섰다. 익숙한 곳에서 차통을 찾지 못한 그녀는 가까운 탁자 위를 훑어보았다. 차통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은 시어머니가 다녀갔다는 증거였다. 바로 그녀가 며느리의 물건을 이리저리 옮겨놓아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했.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가 또 오셨었나 보죠?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는 차를 우리면서 빈정거렸. 궁금증을 참지 못한 아냐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역시나 시어머니가 다녀간 것이 분명했다. 냉장고는 비정상적으로 텅 비어 있었. 얼마 전에 구입한 소시지. 보리스는 싫어하지만 아냐가 좋아하는 그 소시지가 마법처럼 사라져버렸. 우유와 과자, 홈메이드 석류 주스와 콤포트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잼병도 더 이상 제자리에 없었다. 아냐는 잼을 만드는데 일가견이. 일주일 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맛있고 영양가 높은 잼을 6병이나 만들었. 보리스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주방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 그래, 어머니가 오셨었어. 그는 아내가 마치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뻔뻔스럽게 자신의 물건을 뒤지는 것처럼 쏘아보며 말했. 어머니는 그럴 권리가 있어. 그리고 너는 어머니가 원하는 만큼 이곳에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네, 물론이죠. 100번도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여자는 손사래를 쳤. 그런데 보리스, 당신 어머니는 왜 항상 우리 음식을 가져가는 거죠? 당신 어머니는 음식이 부족한가? 또 텅 빈 냉장고라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해? 아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침부터 대출 소식에 기분이 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지친 그녀는 따뜻한 잼차와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간절히 바랐다. 보리스가 퇴근 후에 잔소리와 훈계 없이 그녀를 맞이해주기를 바라. 하지만 아냐의 모든 꿈은 가혹한 현실, 즉 변하지 않는 남편, 텅 빈 냉장고, 그리고 뻔뻔스러운 시어머니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아냐는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가 어떻게 몇 시간 만에 모든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지 놀라웠다. 아냐는 적어도 일주일은 먹을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장을. 하지만 자신이 일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퍼주는 보리스 덕분에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는 뻔뻔스럽게 남의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보리스, 나 당신 어머니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자는 쿵소리가 나게 찻잔을 식탁 위에 내려. 나는 당신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음식이 부족하면 당신이 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나는 당신들 모두를 먹여 살리고 나 자신은 굶을 생각이 없어. 보리스는 아내의 말에 깊은 상처.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잊었어. 우리가 지금 이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도 어머니 덕분이야. 남자는 어머니를 옹호하며 말했. 어머니가 우리에게 집을 마련해 주셨어. 우리는 어머니께 감사해야 해. 아니면 어머니와 소시지, 잼 나누는 게 아까움. 이 아파트 대출금은 내가 갚고 있어요. 여자는 단호하게 말하며 똑바로 당신이 자신을 찾겠다고 내 돈을 펑펑 쓰는 동안 나는 4년 동안 저주받은 사람처럼 일했어.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값비싼 페인트,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타자기, 그리고 복권에 돈을 낭비했죠. 자신을 찾았나요? 전혀. 그리고 소시지와 잼은 내가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건 내가 번 돈으로 산 거라고. 보리스는 말문이 막혀 주먹으로 식탁을 콱 내리쳤지만 아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 내가 자신을 찾지 못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그는 소리쳤. 하지만 나는 내 모든 것을 가족, 우리의 공동생활에 쏟아붓고 있어. 참 잘났네요. 나 때문이라니. 여자는 절망에 차. 그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했고 심지어 그녀의 강철 같은 인내심도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의 부당한 비난을 견뎌낼 수 없었. 당신은 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도 아직 나 자신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고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어른들을 내 목에 짊어지고 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내가 만약 일을 그만두고 당신 어머니 돈으로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마음에 들. 여자는 흐느꼈고 곧 얇은 손으로 붉어진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 혼자 있고 싶었던 그녀는 욕실로 도망쳐 문을 잠갔다. 보리스는 아내의 뒷모습을 니더우매니아하며 바라보며 주방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 몇 분 후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실로 사라졌다.
텔레비전을 켠 그는 긴장을 풀고 그저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 그는 여전히 아냐가 왜 그렇게 소리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항상 지금처럼 살아왔는데 말이. 보리스와 아냐는 10년 전 파티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 남자는 여자와 함께 축제에서 도망쳐 밤에 그는 아침까지 그녀에게 시를 읽어주고 기타를 치며 로맨틱한 노래를 불러주었다. 아냐는 그에게 푹 빠졌. 그 누구도 그처럼 아름답게 그녀에게 구애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의 매일 만났. 보리스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그들의 미래 결혼 생활을 다채롭게 묘사했다. 그는 그들을 둘러쌀 무한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 사랑에 빠진 여자는 보리스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고 그가 청혼하자마자 바로 결혼에 동의했다. 그렇게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아냐는 항상 아름다운 결혼식을 꿈꿨지만 그럴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보리스는 그 당시 일을 하지 않았다. 괜찮아라고 여자는 그때 생각했다. 남편과 함께라면 그런 허례허식은 필요 없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섭심이 중요했다. 행복은 두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고 보리스가 그녀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냐는 그때 막 직장을 구했고 보리스는 여전히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거나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 때때로 그에게 일자리가 주어지기도 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다. 대부분 며칠 만에 그만두었고 딱 한 번 보리스의 직장 경력은 2주 동안 이어졌다. 그때 남자는 공장에서 자벽부로 일했다. 그는 일을 잘 해냈지만 어느 순간 실수로 생산기계를 손상시켰다. 그에게 벌금이 부과되었고 월급에서 많은 금액이 공제되었다. 결국 보리스는 집에 돈을 거의 가져오지 못했. 오히려 그는 아냐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갚아야 할 빚과 벌금을 가져오곤 했. 보리스,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남편이 또다시 벌금을 물게 되었을 때 그녀가 말했. 당신은 월급 대신 내 월급을 갉아먹고 있어. 나도 노력하고 있어 아냐. 보리스는 변명했. 알다시피 나 또 해고당했어. 보리스의 어머니는 더 이상 문제 아들과 씨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냐에게 젊은 부부가 살 아파트 비용의 일부를 지불할 것을 제안했. 아냐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동의했다.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가 준 돈은 주택담보대출의 계약금으로만 충분했다. 아냐는 무려 4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아왔. 그동안 그녀는 집에 거의 없었고 남편을 며칠 동안 보지 못했. 점심시간 동안 그녀는 곧 빚을 다 갚고 일을 줄이고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 그들만의 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꿈꿨. 어쩌면 신혼부부는 돈을 모아 몰디브로 여행을 떠나 푹 쉬고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을 것. 여자는 오랫동안 완전한 가정을 꿈꿔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고 항상 원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날까지도 그것은 단지 꿈으로만 남아있어. 보리스는 아내의 꿈을 공유하지 않았다. 4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 아내에게 얹혀 사는 것이 편했고 밥도 잘 챙겨주었다.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까지 챙겨주었다. 이 정도면 어머니에게 훌륭한 아들 아닌가? 내가 만약 육아휴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내는 애처롭게 물었.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원한 사랑과 보살핌을 맹세했던 사랑하는 남편. 지금은 그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몹시 억울했. 아내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보리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별로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냐는 이런 상황에 순응하고 싶지 않았다. 얼마 후 그녀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 내가 굳이 일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내 임무를 다해 아파트 비용의 일부를 지불했잖아.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 하지만 당신에게는 다른 임무도 있어요. 우리는 공과금을 내고 세금을 내고 식료품을 사야 해. 아니면 당신은 천사처럼 햇빛을 먹고 아침 이슬로 목욕이라도 하는 건가요? 아냐는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 나는 많이 먹지도 않아. 메밀죽과 통조림 고기만 있으면 충분해.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 그러면 그 메밀죽과 통조림 고기라도 직접 요리하세요. 보리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 안 되겠는가?
어차피 혼자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아내는 늦게 돌아와 요리할 시간도 거의 없. 그렇게 그는 집안일을 책임지게 되었다. 보리스가 유익한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며 아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과로할 필요가 없었.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 역시 아들의 새로운 임무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여자는 집안일은 오로지 여자가 해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었. 곧 그녀는 은퇴했고 돈이 부족해졌다. 예를 들어 새로 구입한 시골 별장을 수리해야 했. 보리스, 아들아, 아냐와 이야기 좀 해보렴. 어느 날 여자가 부탁했. 전구가 다 나갔어. 몽땅 다. 6만 루블 정도 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에게 아파트를 사주었잖니. 나 좀 도와다. 보리스는 서둘러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여자는 온갖 설득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절했. 그녀는 남편의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가정에는 가뜩이나 돈이 부족했다. 여자는 그렇게 큰 금액을 선뜻 내줄 여유가 없었. 그때 남자는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대출을 받았고 모든 돈을 어머니에게 주었.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는 아들의 행동에 만족했고 그를 끊임없이 칭찬했. 보리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애교를 부리고 아내와 자신의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을 대접했. 보리스에게 큰 문제는 대출금을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냐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게다가 그가 너무 착한 아들이라는 이유로 신경질을 부렸. 이게 과연 공평한가? 문제는 그들 공동의 문제이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아냐는 마치 풀리시킨처럼 인색하게 굴고 그녀는 시어머니를 돕는 게 그렇게 아까운. 아냐는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욕실에 앉아 있었다. 여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싶었. 그리고 남편에게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다. 불공평함에 그녀는 울고 싶었다. 여자의 시선이 값비싼 샴푸 한 통에 멈췄. 어제 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어 있었다. 여자는 이것 또한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의 지심을 깨닫고 절망에 울부짖고 싶었. 그녀는 힘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을 나섰. 보리스, 우리 얘기 좀 해요. 여자는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고 보리스는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긴장했. 아냐, 차 한 잔 줄까? 보리스는 말했.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주전자를 두 번째로 끓이기 위해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다. 아냐는 말없이 남편을 따라갔. 그녀는 의자에 앉아 보리스가 주방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 당신은 직장을 구해야 해요. 여자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 어떤 일이든 해야 해요, 보리스. 당신이 그렇게 어른스럽고 책임감 있어서 혼자 대출을 받았다면 그 돈도 갚을 수 있겠죠. 당신은 지금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냐를 설득하려는 듯 말했.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나는 아무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요리도 하잖아요. 그리고 당신 말은 완전 헛소리에. 나에겐 취업 경력조차 없다고요. 아냐,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건 당신이에요. 여자는 소리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내 목에 짊어지고 다닐 생각이 없어. 무슨 목?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모욕감을 느끼며 소리쳤. 나는 당신 대신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그건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나 혼자서도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고 선반이 깨끗해질 거예요. 아냐는 남편을 노려보며 하지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똑똑한 가족에 대한 기여를 남성과 여성의 의무로 나눈다면 왜 당신은 돈을 버는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 청소가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관에서 당신을 맞이하고 당신 신발을 치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나는 내 모든 것을 가족에게 바쳤어요. 평범한 여자라면 나와 같은 남편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 나는 비정상이에요. 여자는 모욕감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 그렇다면 당신의 모든 변덕을 견뎌내고 기꺼이 당신을 등에 업고 다닐 정상적인 여자를 찾으세요. 당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의 가족에게 기생하는 당신 어머니까지 짊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내가 그렇게 나쁘다면 나는 떠날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찾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게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말한 여자는 획 돌아서서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해 거실로 향해 당황한 보리스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고 아냐는 남편의 뺨에 찰싹 소리가 나게 따귀를 때렸. 남자는 뒷걸음질 치며 멍하니 서서 아내가 필요한 모든 짐을 가방에 챙겨 집을 나서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았다. 오, 아냐. 큰일을 저질렀구나. 알레브티나 아나톨리에브나는 한숨을 쉬어 남편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너희는 공동명의 아파트에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 추억도 많을 텐데. 혼자 사는 건 정말 힘들 거. 아냐는 뜨거운 잼을 병에 부으면서 안심시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어머니 집에 온 지 이틀째였. 첫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퍼하기만 했지만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털어놓. 그 전에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회사에 며칠 휴가를 냈. 알레부티나 아나톨리에브나는 딸이 드디어 휴식을 취하기로 결심한 것을 기뻐했다. 하지만 딸에게서 들은 모든 일에 대한 걱정은 떨쳐버릴 수 없었. 걱정 마세요, 엄마. 여자는 말했. 그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겁을 주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가 좋게 말해서 듣지 않으니 한 달 정도 어머니 집에 있다가 돌아갈 거예요. 나는 보리스가 반드시 직장을 구할 거라고 확신해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도 먹고 살아야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여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지만 딸의 말에 체념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이 대개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미 지친 딸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반대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변할 수만 있다면 아니야. 알레브티나 아나톨리에브나는 수건으로 잼병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자는 처음부터 딸에게 남자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가족 예산에 돈을 벌어오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무직 남편에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아냐는 어머니의 말을 결코 듣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맹목적으로 사랑했고 그를 위해 헌신적인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녀가 왜 그렇게 그를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랑에는 이유가 필요 없는 법이다. 그리고 보리스의 만성적인 실업도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다. 여자의 월급은 적었지만 둘이 살기에는 항상 충분했다. 그런데 왜 지금?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아냐는 남편의 기생적인 행동에 분노하기 시작했을까? 어쩌면 그녀의 천사 같은 인내심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알레브티나 아나톨리에브나는 딸의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딸을 사랑과 보살핌으로 감싸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아냐는 어머니에게 감사했고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출근할 때까지 기꺼이 집안일과 텃밭 가꾸는 일을 도왔다. 한편 보리스는 아내에게 화가 났다. 그의 자존심은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남자는 어이없어하고 억울해하며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처음에 남자는 아내를 믿지 않았고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나 잘난 척하더니 그와 함께했던 모든 것, 오랜 세월, 공동의 일과 활동, 추억과 사건을 뒤로하고 그를 혼자 버렸다. 그녀의 사랑은 아무 가치도 없었고 아냐는 그저 순진한 남자를 이용했던 것일까? 그가 품 안에 독사를 키운 것일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은 이틀 만에 바닥이 났다.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배고픔은 가시지 않았다. 심지어 친어머니조차 아들에게 돈을 주며 돕는 것을 거부했다.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남자가 오랫동안 피하려고 했던 방법뿐이었다. 보리스는 정말로 직장을 구해야 했다. 그리고 다행히도 구직 활동은 놀랍게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가까운 가게에서 오랫동안 짐꾼을 구하고 있었고 월급도 꽤 괜찮았다. 보리스는 즉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며 심지어 성금도 받았다.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고된 노동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자신이 유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꼈다. 그리고 첫 월급날이 다가오자 보리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혼자서는 돈이 별로 필요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과금, 세탁세제, 식료품을 사는 데는 돈이 들지만 그게 다였다. 남자는 돈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더 큰 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아냐가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는 현관에서 100루블짜리 지폐 뭉치를 손에 들고 아내를 맞이할 것이다. 그는 지폐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의기양양하게 말할 것이다. 이것 봐, 이건 모두 내가 힘든 노동으로 번 돈이야. 알겠어. 이제 우리에게는 항상 돈이 있을 거야. 남자는 심지어 아냐에게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약속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전화를 들고 전화를 걸려고 할 때 그를 멈추게 한 것은 바로 자존심이었다. 결국 자존심을 꺾는 것은 고용주의 사무실 문턱을 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좋은 아침, 보리스. 오늘 우울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어느 날 아침, 보리스가 일하는 가게에 통통한 얼굴을 한 여직원이 물었다. 여자는 오랫동안 외로운 남자를 눈여겨보았고 짧은 점심시간에 그에게 말을 걸었다. 별일 아니야, 레나. 그는 대답했다. 그냥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가끔 심심해서 그래. 놀랍네. 여자는 상냥하게 웃으며 계산대에 팔을 괴고 보리스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렇게 좋은 남잔데 집이 텅 비어 있다니. 내 우울함을 달래줄 수 있도록 나를 내 보금자리로 초대해 줄래? 왜 안 되겠어? 남자는 갑자기 대답하며 엘레나를 바라보았다. 와, 환영이야. 엘레나는 정말로 왔고 더 이상 떠나지 않았다. 2주 후 아파트는 그녀의 통통한 손에 의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고 아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보리스는 아파트의 변화를 어쩔 수 없이 놀라워하며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는 반대하지 않았고 여자가 자신의 집을 정리하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는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고 결론 내렸고 그를 떠난 아내를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했다. 한 달 후 아냐는 어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놀라게 한 것은 뉘우치는 남편이 아니라 분홍색 앞치마를 두른 화장을 짙게 한 젊은 여자였다. 누구세요? 그리고 내 아파트에서 뭐 하는 거죠? 아냐는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나는 엘레나예요. 내 약혼자와 여기서 살고 있어요. 여자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아파트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사람은 나예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알아요. 보리스의 전처죠. 물건 찾으러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 포장해놨어요. 지금 가져다 줄게요. 아무것도 가져다 줄 필요 없어요. 여자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아파트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섰다. 나는 여기서 4년 동안 살았고 아파트 절반은 공식적으로 내 거예요. 보리스는 어디 있죠? 아냐가 아파트 안으로 들이닥치자 엘레나는 처음 몇 초 동안 어리둥절해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냐를 붙잡아 집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다. 보리스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요. 그가 오기 전에 조용히 해결하고 여기서 꺼지는 게 좋을 거예요. 정부는 뻔뻔스럽게 말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내 아파트에서 꺼지라고요. 아냐는 화가 나서 재빠르게 몸을 틀어 엘레나를 아파트 밖으로 밀어내고 재빨리 열쇠로 문을 잠갔다. 남편의 정부와 접촉한 후 여자의 피부에는 더러운 느낌이 남았고 그녀는 서둘러 샤워를 하러 갔다. 그녀는 이 상황이 몹시 불쾌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방탕한 남편을 조용히 기다리며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려고 했다. 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가 불과 한 달 동안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의 젊은 정부를 만나는 것이었다. 그가 그렇게 빨리 새로운 여자를 찾았단 말인가?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그녀를 그들의 아파트로 끌어들였다. 아냐는 역겨움과 억울함에 얼굴을 찡그렸다. 보리스는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아냐의 말이 맞았다. 그는 정말로 직장을 구했다. 그녀는 그의 지치고 더러운 얼굴을 보고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남자는 피곤하고 시무룩해 보였고 아내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왜 내 아파트에 나타난 거야? 그리고 엘레나는 어디 있어? 내가 쫓아냈어요. 무슨 근거로? 보리스는 거만하게 말했다. 엘레나는 나에게 거의 아내나 마찬가지야. 아파트 절반은 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여자는 맞받아쳤다. 아냐는 실망했다.
남편을 한 달 동안 혼자 놔두었더니 벌써 다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그녀는 더 이상 이 남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조차 역겨웠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법적으로 자신의 남편인 보리스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럼 아파트를 팔면 되겠네. 남자는 무관심하게 대답했고 아냐는 그 말을 듣고 폭발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절망에 차소리쳤다. 엘레나가 나보다 나은 게 뭐죠? 나는 당신을 먹여 살리려고 그 오랜 세월을 고생했어요.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당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니까 바로 다른 여자를 찾은 거군요. 엘레나는 적어도 당신과는 달리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리스는 거만하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처럼 돈 때문도 아니고 이익 때문도 아니야. 당신은 나를 비난하기만 하잖아. 이 순간 여자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피부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여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짐을 챙겨 아파트를 나섰다. 보리스와 아냐가 이혼한 후 그녀는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그녀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고 그녀의 시선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남자 옆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만 후회했다. 아냐는 오직 앞만, 진정으로 행복해질 미래만 바라보았다. 보리스는 여전히 그늘 속에 남아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여자들은 그의 아름다운 말과 고백에 현혹되어 그에게 빠져들었다가 그의 본성을 깨닫고 그를 떠났다. 한동안 그들의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지 않았고 그 후 오랜 고독의 시간이 찾아왔다. 아냐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에 새 아파트를 얻었다. 예전 아파트보다 작았지만 훨씬 아늑하고 전망이 좋았다. 그녀는 자신의 취향대로 아파트를 꾸몄고 마침내 자신의 공간, 자신의 규칙, 자신의 삶을 갖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푹 빠져 건축가로서의 경력을 쌓아갔다. 그녀는 크고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녀의 재능과 근면함은 동료와 상사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녀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의 조언과 지지에 감사했다. 주말에는 함께 시골 별장으로 가서 텃밭을 가꾸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아냐는 어머니와 함께 잼을 만들고 저녁에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인생, 꿈,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또한 미하일과 우정을 이어갔다. 그들은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고 연극을 보고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그는 그녀에게 세심하고 배려심 많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냐는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그가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될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아냐는 우연히 길에서 보리스를 만났다. 그는 초췌해 보였고 옷은 구겨져 있었고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를 지나쳐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에 대한 사랑도 증오도 연민도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 그녀가 영원히 닫아버린 잊혀진 실수일 뿐이었다. 아냐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따뜻한 목욕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계획이었다. 저녁에는 미하일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새로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다. 아냐는 그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설렘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자신이 이룬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했다. 몇 년 후 아냐와 미하일은 결혼했다. 그들은 크고 번잡한 결혼식 대신 가까운 친구와 가족만 초대하여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시골에 있는 아름다운 저택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냐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미하일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과 충성을 맹세했고 그들의 눈은 행복의 눈물로 빛났다.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지지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인생을 즐겼다. 그들은 진정한 러스틴리의 도시, 서로를 위해 창조된 두 사람이었다. 아냐는 종종 보리스와 함께 보낸 불행했던 시절을 떠올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경험 덕분에 그녀는 더 강해지고
현명해졌으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감사했. 아냐는 또한 성공적인 건축가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했고 그녀의 재능과 전문성은 널리 인정받았. 그녀는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녀의 작품은 도시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 어느 날 아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도시는 활기차고 아름다웠. 그녀는 자신이 이 도시의 일부, 이 도시를 창조하는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 자신이 극복한 모든 어려움에 감사했.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었. 저녁에 아냐는 집으로 돌아와 미하일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 그들은 함께 늙어가고 손주들을 보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꿈을 꾸었.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어떤 어려움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 아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밝게 빛나고 달은 부드러운 빛을 비추었. 그녀는 자신의 삶,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는 것을 알았. 세월이 흘러 아냐와 미하일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존경했고 지지했. 그들은 자녀와 손주를 키웠고 그들에게 친절, 정직, 사랑의 가치를 가르쳤다. 그들은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 어느 날 아냐는 손녀와 함께 정원에 앉아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 자신의 승리, 자신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손녀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꿈을 따르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손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그녀의 지혜와 친절에 감탄했다. 그녀는 할머니처럼 강하고 현명하고 행복한 여자가 되고 싶었. 아냐는 손녀를 껴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 흔적을 남겼고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 아냐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 그녀의 지혜, 그녀의 친절은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 그녀는 그들이 아는 가장 훌륭한 여성이었고 그들은 그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 보리스는 아냐와 이혼 후 오랫동안 방황했다. 그는 여전히 음악가의 꿈을 버리지 못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좌절감만 커. 오랫동안 사귀었던 올려와는 그의 무능력함과 무책임함에 지쳐 결국 헤어졌. 보리스는 어머니 스베틀라나에게 의지했지만 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는 더욱 심해졌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혼자 살아갈 용기가 없었다. 어느 날 보리스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유명 건축가 아냐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 그녀는 자신의 성공 비결, 삶의 철학 그리고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 보리스는 그녀의 얼굴에서 과거 자신이 알던 연약하고 의존적인 여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강인하며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 보리스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 그는 아냐의 인생을 망칠 뻔했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놀라운 성공과 행복을 이루어냈. 보리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 그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있었고 음악가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 보리스는 변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독립했고 작은 아파트를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고 음악 활동도 병행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작은 밴드에 가입했고 주말마다 공연을 했다. 그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 어느 날 보리스는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하던 중 객석에 앉아있는 아냐를 발견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공연을 즐겁게 관람하고 있었. 보리스는 심장이 멎을 듯한 기분이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공연을 마쳤. 공연이 끝난 후 아냐가 그에게 다가왔다. 보리스는 긴장했지만 아냐는 그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음악을 칭찬했고 그의 삶에 대해 물었다. 보리스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냐는 그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아냐는 자신의 결혼 생활, 자신의 성공, 그리고 자신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다. 보리스는 자신의 방황, 자신의 후회, 그리고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공감했고 이해했다. 그날 이후 보리스와 아냐는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 그들은 가끔 만나 차를 마시거나 공연을 보러 다녔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응원했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보리스는 아냐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꿈을 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리스는 여전히 음악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했다. 그는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계속했고 자신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보리스는 아냐와 친구로 지내면서 그녀의 강인함, 지혜,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용기와 결단력을 얻었다. 그는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삶을 바로잡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보리스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작은 음반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는 자신의 앨범을 발매했고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유명 스타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어느 날 보리스는 자신의 콘서트에 아냐를 초대했다. 아냐는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그의 음악을 열정적으로 즐겼다. 보리스는 무대 위에서 아냐를 바라보며 노래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성공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영감을 주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보리스는 아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멘토라고 말했다. 아냐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보리스,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어요. 당신의 재능과 노력이 당신을 이곳까지 이끌었죠.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보리스는 아냐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우정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는 자신의 음악, 자신의 친구,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보리스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계속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뮤지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아냐와의 우정을 소중히 간직했고 그녀에게서 배운 지혜와 용기를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 그는 자신이 늦게나마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아냐와 미하일은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갔다. 그들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본보기가 되었고 그들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냐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꿈을 좇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꿈을 좇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